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50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주현 선임 기자, 구혜영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벌써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지사 선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선배님 보십니까? 이 경기도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 그 온갖 산업이 집약이 돼 있고 첨단 산업도 집약이 돼 있고 서울에서 밀려난 분들도 오고 전국에서 서울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집약된 축소판 선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보통 승부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여야 그 주요 주자들이 교대로 이 그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일 텐데 저는 승부처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축소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할 때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경기도 이제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광역단체이다. 좀 이렇게 보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생명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맞습니다. 생명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의미가 가장 더한 그런 선거고 또 승패로 보면 이 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지금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싱거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예측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역을 보면은 2006년도 10년도 선거에서는 그 한나라당 국민의힘 계열의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2014년에도 남경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도 비추는 상황인데 우리 박주현 선배 사실은 경기도민이시잖아요. 뭔가 이 선거에 지금은 경기도민 아니고 그래요? 서울 예전에 시민인데 경기도민이었어요? 예. 제가 수원 출신이어가지고 경기도민 출신이죠. 근데 여기 이제 구 의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여기가 이제 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오고 뭐 호남, 뭐 영남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중도층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엎치락집치락 그 이제 보수당하고 진보당이 엎치락지치락 하는데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김동연 지사하고 김은혜 후보 표 차이가 0.15%포인트밖에 안 났더라고요. 굉장히 근소한 차로 8,913표 차.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아까 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조갑재 그 대표가 이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거기 나가라라고 했지만 네. 근데 본인은 자기는 그 동탄 시민들 자기 지역 구민들의 그걸 배신할 수 없다. 못 나간다. 이렇게 선언해서 지금 후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싱거운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쭉 그 경기도지사가 어떤 분들이 했는지 읊어 주셨잖아요. 다 대권 주자들이었어요. 아, 그래 하나같이 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손학규 의원도 그 경기도지사 혹시 하시진 않았나요? 했습니다. 하셨죠. 네. 다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간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한 번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 같은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럼 민주당 그런 후보들 간의 구도는 좀 그 구영 선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범친명 후보 대 비명 주자 참 재미없죠. 판세로 보면 이게 양측의 입장이 다 달라요. 네. 1강 1중 1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2강 1약이라고 얘기하고 2강 1약. 네. 이 아무래도 유력 주자 지금 일단 수치로 드러나는 그런 거에서 보면 근데 여하튼 이게 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 조건상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추미애 후보가 조금 유리한 유리하다라는 편이다. 네. 거는 모든 후보들이 공히
인정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구도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심 100%로 치러졌었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본경선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당심 50%와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거 방식의 변화라는 것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일반 국민 ARS 여론조사가 합산이 되잖아요. 50%. 그런데 정치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민주당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그동안에 큰 선거를 했을 때 보면은 응답률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전화 오면 바쁩니다. 그냥 끊어버리거나 뭐 이제 ARS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민주당 뭐 선거에 관심 있는 굉장한 지지층. 그런 사람들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당내 민주당 당원들 여론조사 결과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 적합도 조사 방식인데 적합도 조사 방식에서는 이게 무당층이 적게 나와요. 고관여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깊이 있게 보면 당심하고의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당심 간의 격차보다 두 후보의 무당층 격차 차이가 좀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좀 유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 유리해 보일 수는 있는데 보통 ARS에는 근데 무당층이 적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고관여층 조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당심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추미애 후보가 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결선 투표 여부와 그다음에 3등 주자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적합도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당층의 표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의사를 표현하고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좀 네.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선 투표에 갈지 말지를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경선판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 뉴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끼리끼리 다 다른 의견을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관심을 표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 각자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나열을 하고 있고 추미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너무 각을 세워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단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을 했을 때 이때 합당을 반대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준호 후보였고 네. 추미애 의원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제 검찰개혁 정부안 이거 사실은 다 합의가 됐던 건데 본인이 나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준호 후보 쪽 지지자들이 거기다 여기에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게 중도층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들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갈등할 때부터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준호 후보 측이 지금 지지율이 처음에 1월에 7%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대까지 가고 있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쭉 1월부터 지금까지 30% 콘크리트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이렇다고 해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역학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이제 사회적 우리가 대화나 토론의 거리로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선거에서 그게 표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적확하게 특정 후보를 당락을 가를 만큼의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을 경기지사 선거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65대 35가 나왔어요. 아, 박찬대 정청래 대표와 예. 박찬대 후보가.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면 친노, 친문, 친조국까지 좀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주 강한 개혁주의 연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65%가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박찬대 후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그 표심이 35%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덕구 최고위원이 당선됐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구도가 펼쳐졌었거든요. 그러면 한준호 그 후보의 그 표가 판을 흔들 만한 변수가 되려면 35%를 넘어야 된다는 거고, 유 이재명의 실체가 그러면은 이게 외연 확대에 성공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 이재명 현상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의원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 지지 구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당심의 지지까지 얻은 그런 후보가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 35%가 넘느냐가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준호 후보가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르겠다는 너의 마음도 이해하고 지지한다. 그러면 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뭘 할 건지 플러스 알파 진전된 걸 뭘 보여줄 건지 호가호의로는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어떤 뭐 유 이재명과 원론주의자의 대결, 이게 아니라 정말 당신 플러스 알파가 어디까지 갈 건지, 외연 확대 비중이 어느 정도 갈 건지가 네. 35%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들으니까 사실 당대표 선거 있었고 중간에 또 최고위원 걸석했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있었고 그때만 지표가 확인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번에 경기지사 경선에 다시 한번 그 표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8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까지 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없어요. 투표가 그러니까.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20%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도 있다. 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각계 후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정치권에 발도 넓으시기 때문에 여쭤보면은 먼저 구혜영 선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 하면은 본인한테 기억되는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많이 알려지기로는 추장군, 추다르크, 그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무소의 뿔. 무소의 뿔. 네. 뭐 다 일맥상통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추다르크는 다들 아실 거예요. 1995년에 DJ가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영입이 됐을 때 대구 가서 내가 이제 그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어 가지고 그때부터 추다르크라고 불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뭐 DJ하고 그때 96년에 영입이 돼가지고 지역구 배정할 때 그때 당시 광진구가 새로 생긴 구였어요. 보통 그때 여성들이 전국구라고 했죠. 그때는 많이 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앞에서 저는 지역구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도전하면서 그 추다르크 이미지를 더 이제 굳히게 됐죠. 그다음에 추장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판사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에요. 판사 정체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어떤 규범형 정치인이라고 하나요? 이걸 벗어나면 이 어떤 정치공학이나 어떠한 고려도 용납하지 않는. 야,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 그때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인데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0곳인가 11곳을 치렀어요. 그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양개파에서. 그때는 또 친문이 주류였는데 네. 흔들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 후보들을 원외로 내세웠어요. 원외로.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비서관 하고 있는 이우삼 비서관, 그다음에 부산의 당시에 윤준호 지역위원장, 뭐 이규희 그 충청도에 계셨던,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이름들의 원외 출신들을 다 이제 다 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로 발탁을 해서 또 많이 당선을 시켰죠. 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 무소의 뿔에서 또 이렇게 반대되는 이미지도 있죠. 당대표 되시자마자 기억나실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전 언론이 대서특필한 적이 있고 네. 통합 행보로.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였는데 이선후퇴를 주장을 해가지고 또 한바탕
당이 뒤집혔어요.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이선 후퇴냐 해서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노동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동법도 사실은 그때 13년 동안 무거운 법이었는데 이걸 중지안을 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산별 노조의 교섭권을 창구 단일화로 할 것이냐, 다 교섭권을 줄 것이냐. 그 사이에서 핑퐁이 오가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중지안을 냈죠.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을 하되 대신에 산별 노조의 교섭권은 창구 단일화로 해야 된다. 이 범위를 너무 넓히면 혼란스럽다. 이런 식으로 중지안을 내는데 이 역시 그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원칙을 지키는 어떤 아이덴티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남성 정치인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건 상당히 이제 이 기득권적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죠. 그래서 좀 저는 추장군, 추다르크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저는 무소의 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1985년에 춘천지법에 계실 때 그때가 얼마나 그때 전두환 정권의 공안 통치가 난리였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건대 항쟁으로 1,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구속이 되고 400명 넘는 대학생들이 기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국 법원에 예를 들어서 난소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영희 선생 책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완전히 불운서적화를 해가지고. 네. 그때 춘천지법 판사였는데 유일하게 춘천지법 판사였던 추미애 판사만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짓이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찍히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까다롭고 원칙에 아주 민감하고 이제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됐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판사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당직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 당직을 맡을 때까지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리 원칙에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석에서 만나도 그렇지 않아요. 사석은 좀 어떻습니까? 사석에서는 이제 그 추미애 지금 후보 같은 경우가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삼보일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관절이 거의 엉망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못 신고 짧은 거리도 운동화를 이제 신고 다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걸음을 천천히 걷잖아요. 같이 밥 먹고 오면. 네. 그 얘기 들어보면 정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판이라는 아사리판 힘든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페르소나와 본인이 보여지는 이 페르소나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리가 상당히 있는 좀 그런 정치인이다. 어쨌든 간에 추미애 이 후보가 가장 각인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과 크게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사임하기 직전에 이제 사임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저희 신문에 나갔던 제목이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그때 이제 추 장관하고 인터뷰한 것이 뭐 그 이후에 뭐 인터뷰하고 와서 또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면 또 통 합치면 6-7시간은 될 거예요. 정말 보충 설명까지 들은 거 합치면 네, 그때 정말 인터뷰를 길게 했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거였거든요. 본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서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다. 내가 사의를 표명을 하고 사직을 하면 윤 총장도 책임감을 느끼고 둘이 뭐 아웅다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이 막 시끄러웠으니까 그만둘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을 지척해서 보좌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막을 좀 확인해 보니. 네, 내막을 확인해 보.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 여러 기록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추윤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심각한데 뭐였냐?
뭐였냐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좀 이렇게 좀 잡으려고 했지만 이게 좀 번번이 자꾸 어긋났어요. 제대로 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징계한 2번에 걸쳐서 다 이게 법원에서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거 압수수색한 것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였냐면 추미애 장관이 뭐 시도하는 건 좋은데 좀 기다려라. 우리 거기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잖아요. 이게 문제될 게 없는지 우리가 좀 검토한 후에 안 그러면 되치기를 당하니까 확실하게 잡자. 그렇게 잡을 거면. 했는데 추 장관이 성격이 급하신지 이거를 언론에 바로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되치기를 계속 당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경질해라, 사퇴하게 해라 이런 게 이제 청와대에 계속 그 얘기가 요구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한테 나한테 이거 보고하러 올 때 스스로 사의를 밝히도록 그런 모양새로 해라. 그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새 좋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룬 성과 이런 걸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기자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명하고 이제 그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모양새 있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 뜻을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노영민 실장이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신 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지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청와대에 온 날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본인이 그 사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의를 표명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지금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시면 경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문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지금 기자실에 들러서 우리가 만든 예쁜 문구도 있어. 예쁜이란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추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글이 있으니 이걸 보시고 뭐 본인 뜻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더 얹든지 빼든지 해서 그 설명을 하시고 모양새 좋게 그 사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 장관이 안 갔죠. 글이 안 가고 그냥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종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래서 사표 이게 추 장관이 그만둔다라고 발표가 된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사표를 낸 시점하고 이 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굉장히 듣다 보니까 근데 전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추미애 후보가 전통적인 당원들 기반에 당심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제가 기자로서의 접근을 해보면은 개파적 구도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이견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설명을 박지원 선배 해주셨는데 과연 전통 당심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떤 구조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그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포션이 독특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그러니까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 장관까지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보면 이렇게 굳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하고 가까울 이유가 그때는 없었는데 없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의 특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 어떤 이른바 빠보다 싫은 이유에 대해서 더 이제 민감한 지지층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쭉 걸어온 그런 인생 행로가 보면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타협 없는 자세, 일관성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그때 그 시기에 그 사건에 관철이 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진 계기가 2018년 당대표 할 때 사실은 그때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지금의 모든 비명 반명의 근원이었거든요. 전해철 후보하고
이재명 세게 붙었죠, 세게 그때. 붙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친문 계파가 주류였는데 이재명 후보를 경기지사 후보로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온갖 의혹들 때문에. 근데 당내에 그때 그 추미애 대표가 조사를 다 하라 그랬어요. 후보 자격 문제 없다. 그걸 붙인 거죠.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대표가 경선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하필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추미애 대표가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인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이 존중 이런 네.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계속 이 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주류가.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였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친문이 친명으로 가고 친노가 친문으로 가고 친문이 친명으로 가는 그 과정이 계속 굉장히 중첩이 많이 돼 있어요. 주류만 바뀌다 뿐이지. 그 과정을 잘 타고 관리를 잘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그 지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이렇게 이상한 짓을 계속하지 않고 정말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저는 추미애 의원은 소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이랑 그 대립을 세게 했던 다시 한번 추미애 후보가 부각되는 그렇죠. 효과. 역시 추미애 의원의 말이 맞았다. 검찰 개혁 정말 필요하고 그때 정말로 했어야 됐다. 그 특수통 정말 문제 있다. 추미애 의원 말이 진짜 맞. 이제 와서 보니까 맞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많이 받은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는 하나 더 구혜영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95년도에 이제 정치인들을 신진 정치인들을 발굴했을 때 테크노크라트들 많이 영입했죠. 그리고 멤버들 되게 화려한데 당시에 보면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렇게 추미애, 정동영, 뭐 신기남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김민석도 그때 껴 있잖아요. 네. 그 최근에 보면 그 정치 구조 안에서 추미애 그 후보가 김민석 총리하고 좀 어떤 관계인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추미애 대표 시절에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김민석 총리 그때 당시는 야인으로 돌고 있었던 시절에 굉장히 그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이 영입됐었을 때 정말 똑똑하고 그러니까 라이트하고 그 시선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라는 그런 그게 되게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중용을 했죠. 그죠? 그렇죠. 민주연구원장도 나중에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그 의원이 김민석 그 총리의 재기를 돕는 과정에서 이제 힘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이로 여전히 관계 자체는 원만해 보이는데 의견 교환을 뭐 하고 지낸다고는 알고 있으나 두 분이 뭐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는 최근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이 중앙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선거 과정에서 좀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관심 있고 주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에는 추미애 후보에 이어가지고 한준호 후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준호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1974년 2월 20일 전라북도 전주 출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최종 학력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직장은 총 그 4번에 걸쳐서 이제 옮긴 걸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데이콤 ST 프로그래머로 들어갔고 두 번째가 그 코스닥 증권시장 애널리스트, 세 번째가 MBC 아나운서, 네 번째가 청와대 행정관, 다섯 번째가 이렇게 국회의원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MBC 뭐 아나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것을 언급하는 거 대표로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MBC에 9년 동안 있는 동안 그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거는 4년 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노조 활동을 노조 집행부 투쟁의 활동을 세월 했기 속에. 때문에 예,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나요? 그때 MBC가 핍박받을 때 광우병 그 건으로 핍박받을 때 노조 집행부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력을 쭉 보니까 삶의 이력을 보니까 생긴 건 본인은 저기 외모 잘생겼다는 비공자 얘기를 스타일인데. 예, 엄청 싫어한다고 합니다. 잘생겼다고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환경을 보니까 엄청 가난했더라고요. 엄청 가난을 해가지고 군대에 갔다 왔더니 이제 빚더미에 이제 앉은 그 부모님이 그 집을 그 자물쇠로 잠그고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분 같은 경우도 가족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주유소에 딸린 방에서 자면서 그렇게 기거하면서. 기거하면서 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고졸도 뽑는다는 항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좀 단순 업무를 했는데 조종사들의 이렇게 뭐 이력이 적혀 있는 그런 거를 분류하는 이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말 다양한 대학, 다양한 과 이런 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디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기록이 남은 걸 텐데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감히 고졸 출신이 나를 뭐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뒤늦게 대학을 갔고 이분이 멘사 회원이라고 하죠.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중에는 과외도 있었는데 과외하던 한 학생의 그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그 알바만 하면서 자기 진로를 제대로 못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좀 돈을 좀 줬대요. 이거 가지고 좀 그 뭔가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대 앞에서 2평짜리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네요. 네. 예, 외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네. 의원님이세요. 그래요? 선배도 지나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밥이나 한번 먹자고 문자 보냈는데 되게 인기가 진짜? 많으셔가지고 저도 삐져가지고. 그래요? 그때 네. 제가 정치부장 시절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류를 해야 되는 상대방인데도. 당연히. 네.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한겨레 정치부장도 이제 네. 지역구여서 둘이서 한번 이제 기자 취재원을 떠나서 지역구 유권자로서 한번 동네에서 편하게 보자고 보냈는데 2번을 제가 그 거부를 당해가지고 진짜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좀 아직 삐져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시간 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랬는데 저도 주변에 한준호 후보랑 가까운 사람 물어봤더니 평가가 근검 절약은 진짜 표본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옷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10년 이상 입은 옷이라고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해주고 저희 방송에도 지난주에 한번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프로스펙스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양복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게 활동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입고 왔는데 한준호가 입으니까 그 브랜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명품처럼 나는데 보였다. 명품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분이 오래 이렇게 검소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를 엄청 해가지고 체형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상은 살이 찌면 옷을 바꿔야 되고 이런데 그 사이즈 그대로 슬림한 사이즈 그대로 오래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보좌관들 얘기 들어보면요. 네. 관리를 정말 운동도 장난 아니래요. 체력 단련장 네. 거기서 네. 거의 뭐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너무나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이 있는 분이고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정계에 입문한 건 좀 어떻게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 한준호 의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상호 지금 그렇구나. 강원도지사고 연대 후배잖아요. 네. 근데 이제 MBC를 그만두고 나와서 좀 뭐 이렇게 뭐 친구가 하는 사업도 좀 도와주고 이런저런 활동할 때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그래요? 그때가 2018년도에 이제 우상호 지금 강원지사 후보가 이 서울시장 출마할 맞아요. 때 서울시장 출마 너 캠프 하셨었죠. 들어와라. 네. 이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과 같이 행정관으로 일하고 오래 일하지는 못했어요. 윤영찬 수석이 나올 때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치하고 싶다고 이제 우상호
야, 후보한테 그랬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에 대한 그 목표가 좀 생긴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우상호 그래서 후보가 당시 이제 이해찬 총리한테 이 친구를 이제 이 친구 정치하고 싶답니다. 소개를 해주면서 당시에 이제 한준호 의원은 일산으로 보면 저기 서구에 살았었어요. 아, 서구에. 예, 지금 현재 지역구가 아니라. 음. 근데 어떻게 전략 공천을 받게 돼서 저희 지역구로 여기 오시게 호남이 된 거군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빠지는 얘기인데 음. 우상호 수석은 사람을 보는 선관이 있나 봐요. 왜냐면은 음.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본인이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 명함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우상호 수석이 사실 도와줬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준호 후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정치 입문의 기회를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얻은 것 같은데 우상호 수석이 좀 그런 능력을 가진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배는? 우상호 수석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제가 한번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네. 워낙에 이 그 특종을 안 주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기자들 많고. 그렇게 많이 알지만 그 여야 한쪽에는 여야 협상, 한쪽에는 언론. 우상호 선배의 그 정치 이력이 그런 거잖아요. 대변인과 정무니까 맞아요. 한 손에는 여야 협상과 한쪽에는 그 언론과 함께 성장한 정치인이다라는 표현이 우상호 선배의 우상호 정치의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수식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이선 것은 굉장히 둥글리는 능력. 또 이 상황이 또 둥글 때는 예각화시키는 능력 이런 게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 사람을 보는 눈도 좀 비슷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한준호 의원도 사실은 계파 색깔이 뚜렷하지 않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근성과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합리적인 면도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자신의 어떤 그 정치관 이런 게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아까 이제 구영 선배 설명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는데 지금 3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이재명의 마음, 명심을 강조하는 후보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명심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준호 후보는 거듭 강조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선에서 경쟁력을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확언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2명이 올라가야 만약에 한 사람이 과반이 안 되면 네. 저기 2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한준호 의원이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아니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본인의 그 X에다가 그 성동구의 만족도 조사를 공개하면서 맞아요. 당시 누가 봐도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그 정원호 후보에 대한 칭찬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파장이 좀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그 다음 달에 1월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1호 감사패로 사실은 한준호 의원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가깝게는 생각하나 보다 이 정도의 지표는 된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많은 것 들여다봐야 같습니다. 된다. 왜냐하면 이 특사를 갖다 와서 감사장을 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맞아요. 사실 네. 비서관 특사. 수석금에서 네. 할 수 있어요. 네. 대놓고 밀어주려고 했으면은 그 정도 재량권 이상의 그게 이제 정원호 후보한테 했던 것처럼 했을 텐데 저는 여기에 대통령의 고심이 깔려 있다고 봐요. 아 고심이 깔려 있다. 경기도 같은 곳은 대통령이 밀지 않은 후보가 되면 사실상 야당 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거기서 지사를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무리수를 둔다. 이건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이 후과가 네,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정도 재량권에서 이제 멈추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지금 한준호 후보를 지지하는 뒷배 지금 성남 조직 이를테면 이우종, 김용 뭐 이런 그 진짜 원년 멤버들 원조들이죠 다.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이나 염태영 의원들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성남 조직이면서 2022년 지방선거의 결과 김동연 지사한테 원한이 있는 아. 그때 인사를 거의 김용 그때 김용 대변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김용 그 경기지 대변인이 그때 선대위원장이었었어요. 김동연 지사. 근데 인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 인사 관리에 실패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반사이익표가 많다는 거죠. 반사이익의 지지다. 추미애는 부담스럽고 왠지 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상당히 고차원적 반응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래, 거지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김동연 같은 경우는 아니 뭐야 이거 배신자 아니야 배신 프레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도 공교롭게도 친명 정치인들도 다른 후보들한테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대통령의 사람들 성남 멤버들이다라는 이게 확실한 그 색깔을 가진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신 프레임은 즉자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반사이익표가 이게 몰려 있어서 저는 한준호 후보가 과연 명픽 후보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게 많다. 근데 그 명픽 후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그 감사패 1호 요거만 있는 거는 요것만은 아니다. 우리 아니더라고요. 박조 선배 얘기는. 예. 네. 한준호 후보의 SNS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리트윗을 한 것도 이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한준호 의원이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거를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뭐 국토위에서 처음 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하셨죠.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이거를 갖다가 자기 집 땅에 있는 쪽으로 그걸 바꿔서 국토부 직원들을 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거를 도로를 휘게 만들었는데 이걸 원한 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이거 그렇게 원한 대로 하겠다라고 바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내 뜻은 한준호입니다. 예. 한준호 의원이 또 대통령이 지난번 그 비상계엄 때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준 뭐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도 했었고 네. 수행비서인가요? 수행실장을 실장을 한 번 예.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킨십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는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또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출신이 또 민주당 출신이 아니잖아요. 새물결 출신이기 때문에 친명이든 뭐 반명이라고 하면 친문이든 다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 표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시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출판 기념회를 이제 세 분 다 이렇게 언론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사실 규모나 참석자 면에서는 현역 단체장들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김동연 후보의 출판 기념회가 단연 압도적으로 컸다라고 제가 보여주긴 했었는데 다시 이제 화제를 김동연으로 옮겨 보면은 우리 구영 선배 사실은 김동연이라는 사람 관료적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본인을 보여준 건 생각보다 길지가 않은데 김동연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선배 떠오르십니까? 사실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비교적 자주 만난 편도 아니고. 네. 근데 이분도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본인이. 내가 그때 알았던 거,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눈을 알게 떴구나, 됐다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게 뭐 새물결 단일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정치는 경기지사 한 거부터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아마 지난 대선 출마하는 계기부터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변했다고 해요. 그 대선 경선 지고 나서 어디 술집에서 이제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는데 네. 악수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대요. 일일이 다 악수하고 이름 다 외우고 꼼꼼하게 챙겼구나. 70-80명 정도 악수를 하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하나하나 안아주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멤버들이 상당 부분 지금 캠프 이름이 달달 캠프래요. 달달 캠프. 달달 캠프. 예. 그러니까 달리는 만큼 달라진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재미있고 달달하게 스윗하게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 이제 경제관료 시절의 마인드 이런 걸로 이렇게 쭉 해오다 항상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정적인 것만 선택했었던 그런 것에서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잖아요. 네. 양손에다 떡을 줄 수 없는 게 그러니까요. 정치고 네. 불가능하고도 이제 싸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제 눈으로 목격은 못했어요. 목격은 못했는데 가끔 밥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변화하고 있는 건 약간 진화하는 느낌은 진화하는 있다. 느낌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이 명절 되면 먼저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안부 전화.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렇죠. 바쁘신데.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조직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 공약보다는 사과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액션에 더 주안점을 뒀죠. 정치적인 액션의 네. 시간도 많이 이것 자체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하는 과정 아닌가 그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변화의 방향은 정방향인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과거에 왜 그랬는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워낙 관료 때 너무 잘 나갔죠. 사실은 맞아요.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맞아요.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치다 보니까 본인의 눈높이라는 게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일화를 들으면 2021년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야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박영선 당시에 중기벤처부 장관이 와가지고 좀 나와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나와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너무 높은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은 데를 임하지 못하다가 이제 경기지사를 하면서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 건데, 우리 박주현 선배 같은 경우에도 김동연 후보를 만나보셨잖아요. 예, 경기도지사 하실 때 만나봤고 만나기 전에 뭐 인터뷰를 하려면은 뭐 자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분의 책을 두어 권을 읽었는데 사실 책을 읽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아, 했어요. 감동하셨어요? 예. 아,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난하게 사셨고 오세훈 시장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오세훈 시장하고는 약간 좀 오세훈 시장은 나중에 이제 저기 좀 성장해서는 왠지 부유한 이미지 지금도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김동연 지사는 그 어렸을 때 그것이 정말 켜켜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몸에 아직 배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분이 생각하는 거, 쓴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훌륭하다.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따 했거든요. 감화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소감을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사람 관리를 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난 이후에. 예, 보통 인터뷰가 이렇게 이제 장문의 인터뷰가 나가면 기사 잘 봤다. 뭐 본인이 하거나 본인이 안 하면은 밑에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예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하셨을 때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뭐 대통령 되기 직전에 윤석열이도 보니까, 검찰 나와서 나오자마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다 네. 그런 피드백을 줬어요. 잘 봤다. 근데 이분 김동연 지사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 잘 보셨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셨구나. 예.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좋다고 날짜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지금 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거는 제가 이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장관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검증팀에 있었어요. 저희 경향신문 네네. 검증팀에.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홀어머니시거든요. 홀어머니가 이제 과천의 한 주공 아파트에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도 갔고. 거기도 탐문하셨군요 또. 예, 네. 강남 도곡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 평수는 꽤 큰. 뭐 자택도 가보시고. 자택도 가서 뭐 부인도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부인을 뭐 제대로 인터뷰한 건 아니고. 이미지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예. 부인한테는 제가 과천을 다녀왔기 때문에 왜 홀어머니 안 모시고 이렇게 따로 사시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집이 몇 채인 거냐 뭐 이런 거를 조사하면서 그랬던 거였는데 네.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머니 모셨었고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를 받았어요. 되게 차분하고 그렇군요. 네. 그랬던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 한 장관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데 커튼이 이제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장하성 당시 그렇죠.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이제 언성을 맞아요. 높여가면서 네. 막 싸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가 있지 대통령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일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청에 있는 분들이나 지금 캠프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참모들이 상당히 많이 이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연유는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선 지고 갈 데 데 없고 맞아. 그리고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크고 이제 김동연 지사가 관료를 오래 해서 이 정치에서 인사라는 게 뭔지를 쳐내면 밥줄이 끊긴다라는 걸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구나. 평생 인사라는 개념을 승진과 부서 이동 여기에만 몰두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동지라는 개념,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이제 친명계하고 거리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님의 질문에는 뭐 그 이상의 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목적의식적으로 나는 비명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기 비명계 때문에. 주자로 계속 크겠다 이게 아니고 빈자리를 또 채워야 되는 거고 그때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냥 거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랬습니다. 때라 일할 네. 사람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문계라든가 그때 이제 전 정권에서 일하지만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라는 게 그때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부서 이동하고 승진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하셨던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사가 직접 인사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창기 인사를 그런 분들은 아예 이제 작정하고 뭐 물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친문계들이 좀 많아졌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는 그게 친문계가 많죠. 많아진 게 아니라 다 친문계로 앉혀서 그 유시민 작가가 그 뭐 표현을 좀 세게 했던데. 아, 그런 예. 적 있습니까? 예. 뭐 배신자 김동연 그쵸, 이렇게 좀 표현했다면서요. 아까 배신자 그렇게까지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일은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료로서의 뭐 여러 네. 가지 본인이 일 잘함에 대해서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네. 뭐 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봐도 요즘에 뭐 내가 좀 진작에 알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자기 세력을 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안철수 의원하고도 좀 예전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아랫사람들이 이거는 이낙연 지사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들을 좀 혹독하게 좀 다뤄서 좀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게 일을 잘하다 보니 이제 유도리 있게 잘 다독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세게 좀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네. 좀 했었는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본인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좀 없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품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공무원 사회 관료사에 익숙한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들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음향으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 많이 가지로.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김동연에 대해서도 소급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방송을 네. 보시면 아까 구 의원도 그 말씀하셨으니까 김동연 지사님 저한테 밥 사신다고 하신 거 이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댓글 이상하게 달릴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요. 기자가 갑질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담으로 하는 말씀이니까요. 네네네. 나중에 농담입니다. 그냥 편하게 농담입니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렵게 자랐지만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들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예. 본인이 판잣집에서 이제 살아서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로 그 판잣집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평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주소를 기억한 적이 없대요. 아, 주소가 없다. 아파트 몇 동 몇 야, 호. 이거 진짜 슬픈 얘기다. 네, 예. 저는 그게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좀 가슴이 많이 아팠던 야, 얘기. 주소가 없는 삶이라는 건 좀 어떤 걸까요? 사실은 그러게요. 갈 데가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못 찾아갔다는 나중에 거예요.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네, 공간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아마도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뭐 고등학교 교복, 무상교복 이런 걸 했듯이 김동연 지사도 본인이 켜켜이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좀 알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르면서 베푸듯이 정책을 펴는 거하고 복지 정책을 펴는 거하고 맞아요. 본인이 몸으로 아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또 아픈 이야기 하니까 또 아드님 이야기도 돌아가신 얘기도 있고 예, 한데 여러 아픔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민주당 정체성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이어져 온 민주당 정체성이 있는 거고 여러 번 지금 현 야당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안 갔잖아요. 아주대 총장도 그러니까, 박근혜 네. 정부에서 입각지 피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 식의 네.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분 자체가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야당 색채가 있다 이런 평가는 좀 과도한 평가가 그렇죠. 아닌가 네. 이런 정도의 정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우리 방송 이제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인가? 두 분의 안 나올 관측이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배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의 색깔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한 분은 탈락할 거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예상을 하시는 거. 그러면은 결선 투표에 네, 둘이 올라가는 필연적으로 걸로.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고. 예, 틀리면 어떡하죠? 누구까지 얘기하시면 큰일 날 것 네네네. 같으니까요. 우리 구혜영 선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글쎄요, 뭐 결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여성 후보 가산점 10%가 아. 있죠. 그렇죠. 네. 대세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베스킨라빈스의 31이라고 있잖아요. 예. 경기도가 31개. 맞아요. 네. 이 각양각색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한 쏠림 현상이 크지는 않다고 해요. 쏠림만 크지도 않고 그리고 3위 주자의 표가 어디로 갈지가 그게 또 혹시나 이게 결선을 가게 되면 설랑설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성 가산점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어떤 지지 표분포, 분포 그 다음에 3위 득표자의 표의 표심 형배. 행방. 예. 네. 그래서 이 결선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 확답을 내린다는 건 상당히 저도 솔직히 예. 말하면은 전혀 관측이 어렵고 유일하게 박주현 선배만 지금 결론을 괜히 내렸다는 점. 괜히 먼저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먼저 할 얘기하면 거. 손해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뭐 추미애는 치다르크다. 그다음에 한준호는 명픽이다. 네. 김동연은 경제통이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 정도로 네. 간명하게 요약을 네. 해주셨고 구혜영 선부의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를 담아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추미애는 무소의 뿌리다. 이거는 이 기득권 뭐 남성들이 좀 여성 중진 정치인을 세다 부담스럽다 뭐 맞아, 그건 확실히 통제 안 맞는 것 된다 같아. 예. 이런 기득권 좀 없애달라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무소의 뿌리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좀 특화돼서 강조하고 싶고요. 김동연은 부엉이다. 부엉이다. 이번에 안경을 바꾸셨대요. 그래서 이 부엉이 인상이 되게 강한데 진짜 그래서 부엉이처럼 생기셨네요. 안부엉이다라고 참모들이 얘기한대요. 근데 이 원래 이 부엉이가 지혜의 여신 그리스 맞아, 신화에 미네르바. 나오는 예. 아테나가 어깨에 얹고 항상 다녔죠. 네. 그리고 이 부엉이라는 새는 이게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이제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정치를 이게 지혜를 쌓는 과정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이 지혜를 밝히면서 정치를 하고 이번 선거가 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말씀드리고 네. 한준호는 안개다. 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치 지향과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이 안개를 거치고 정확하게 본인의 방향을 나가면서 길을 네.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회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혜영 논설위원 박주현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